계속해서 좋은 책을 내고 하여튼 축하하고 학다치한테도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그럼 알아줘. 이거 한번 먹여주니까 벌써 먹고 살아야지. Hi, how are you? I'm Brian. That's I guess I don't have much to say. Yeah, hi, how are you? 책 쓰느라고 고생 많이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뭐 이렇게 또 이런 날이 있으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dward, yeah. 맨날 학교 다니고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미련이 남았어. 방송을 들었어요. 네. 아버지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아버지도 한번 가지고 그린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성애 작가님 출판 기념회를 열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책을 써주시고 또한 우리 옛날을 잊어가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좋은 책을 보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애 이거 어떻게 되나 최성애 한국 사람은 세상에 우리 한국이 제일 좀 독종이에요. 남자들 세상 남자들이 결혼하거나 이름을 다 바꾸는데 한국말은 안 바꾸고 세상에 한 나라밖에 없대요. 우리가 세계에서 하나가 가진 게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성들 결혼 후에 이름 안 바꾸는데 그 좋은 점도 있고 그래요. 좀 이상한 점도 있지만 나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김성애 선생 또 여러 번을 이렇게 내셨지만은 이번 그 장편 소설을 유일하게도 아주 유니크하게도 풍문을 내면서 동시에 영문을 냈기 때문에 아주 여러모로 봐서 참 특이하고요. 둘째는 이 교육적으로 특히 좋을 거고,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전국에서 그 책을 살 때에 동시에 그 국문하고 영문하고 동시에 살 수 있다는 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참 드물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김성애 씨는 아주 여러 번을 책을 쓰시고 그랬는데 이번 책은 내 개인적으로서는 정말 참 감명 깊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 이북에서 온 사람이고 물론 10개부터 중학교부터 서울 와서 살았지만 우리 집에서는 해방 후에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고 거기서 이제 4년대에 우리 책이 시작하는 게 4년대부터 시작나는 그 저녁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 첫 줄부터 다들 일어나서 빨리 집 사자,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피난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냥 제 가슴이 푹 그때 생각이 저절로 나요. 저는 그때 서울대 학생이라 제가 또 학생회 일을 봤기 때문에 저는 책임상 학교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족하고 같이 안 있었어요. 학교 가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피난 가는데 그때 생각이 나면서 처음부터 가슴 꽉 잡아줘요. 그 글이. 또 끝에도 또 그렇게 감격적으로 끝이고.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 군데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옛날 생각하고 친구들 생각하고 집안 생각하고 또 우리 나라 국민 생각하면서 왜 이 민족이 이런 경험을 해야 되나 하는 걸 보면서 많이 배우고 또 그때 돌아가서 그 친구들, 집안 사람들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정말 참 느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저자가 그 표현하는 그 방법이 너무 아주 여기저기 아주 여러 군데가 아주 감동적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 앞으로 이게 많이 이 책이 또 교과서 같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좀 외국 사람들도 많이 느끼는 게 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에 그 저자가 그 하고 싶던 자기의 그 마음에 가졌던 거 또 여러 가지 생각 앞날에 우리 이 인간들을 위한 후세들을 위한 교육 이런 게 다 많이 성취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책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독자들이 나와서 서로 공부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참 처음부터 끝까지 감격스러운 그 두 권의 책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저자한테 큰 점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또 좀 딴 방면으로 또 책을 또 많이 내시기를 부탁하면서 축하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we have a very special guest who's going to play violin for us. Ben Schultz.
매력적이고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We have one more special guest who's going to tell us a story. And her name is Kate Choi. Come on up. Hi, my name is Kate.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about my grandma and her book, The Way Out. She told me she wrote this book so I can read it when I grow up. She said I would understand her better and Korea better too. She also said I would understand her better and become a smart person. I don't know what history is, but that's what she said. You are already grown up, and I think you should get the book and start to read it right now. That way you can become a smart person too. Thank you. 손자 손녀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이렇게 할머니를 위해서 저렇게 amazing 하네요. 진짜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독후감을 해주실 박평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글 쓰는 사람도 아니고 무슨 글쟁이도 아닙니다. 특히 평론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우리 오늘도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양복도 입고 이게 저희 큰 교회 위로 가면 어떻게 하나 되게 겁먹고 왔습니다. 근데 긴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뭐 좀 다방 같으니까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는 그래서 우리 김 작가님한테 부탁을 받고 그래서 제가 김 작가님한테 부탁을 받고 저는 남 비평하는 걸 잘 못하니까 또 작품을 평하는 것도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니고 근데 중학교 4학년 정도 독후감 정도는 할 수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한 얘기는 그냥 심각하게 받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학교 4학년 정도가 3학년 정도가 읽은 책이다 독후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이 부동산 감정을 합니다. 한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시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전직 대통령이든지 닥터든지 박사든지 하버드, 예일, 스포츠수 전혀 안 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누구 집이든지도 전혀 안 봅니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 뭘 할 건가 이 집에 대한 것도 전혀 안 봅니다. 저희 프로스는. 그게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오랫동안 항상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의 직업도 안 보고 학력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 작가님이 책 속에 보내준 김 작가님이 양력이니 학력이니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글을 왜 쓰려고 하는 작가의 의도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제가 읽는 것에 어떤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하나 느끼는 건요. 제 개인적입니다. 저는 작가 이름도 안 보고 경력도 전혀 안 보고 나서 책 제목도 그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프리컨디션이라든가 선입견에 대한 회의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김 작가님은 제가 한국 신문에서 수필가로서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주 적은 사소한 일 가지고 아주 섬세하고 따뜻하고 쓴 걸 가지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소설을 썼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작가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버님을 제가 김영석 교수님 글을 대학 다닐 때 참 좋아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래서 제가 서울대 기독학생 할 때 김영석 교수님 모셔가지고 강연도 듣고 제가 이 자동차 택시도 같이 타고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작가님 글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제가 전 작품을 보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일단 작가가 글을 써놓으면 자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를 하면은 창조한 사람은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잘못한 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탓할 건 없지 않습니까? 작품은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김 작가님하고 전혀 다른 한 작품을 읽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사람 생명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김 작가님이 이 책을 요구한다고 해서 김 작가님이 요구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헛소리를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작품은 하나의 다른 생명력으로 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읽는 얘기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도 좀 긴장됐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미국의 투어리스트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데를 한번 가고 싶어가지고 이 바닷가에 강변에 나가 있는데 마침 보트가 있어서 선원한테 거기 아냐고 그러니까 거기 가는 데 얼마야? 그러니까 프리라고 했습니다. 프리. 그러니까 공짜라고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완전히 주이시가 이게 모노게인 주시구나 그러고 탔거든요. 타고 나서 여기가 거기라고 해서 딱 보고 이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20불 내놓으라고 돈이다 가는 데는 너 올 때는 공짜라고 했는데 왜 갈 때 20불 달라고 하니까 올 때만 공짜고 갈 때는 20불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굳이 무리를 거래해야 될 이유를 내가 알았다.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에피소드입니다만 이게 저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픽션입니다. 근데 작가가 가지고 있는 진실은 숨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픽션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뭘 주려고 하는가. 우리가 뭐 신금을 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듣고 그 신금이 뭔가가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옳고 그른다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거 전혀 기호의 문제입니다. 난 된장국을 좋아하냐 짬뽕을 좋아하냐 짜장면을 기호의 문제지 그 작품성에 그걸 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저는 작품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1949년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고서 1년 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저희 집안도 이 작가가 한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정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누가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청개구리 같은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읽으라면 안 읽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처음부터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무슨 레포트 써야 되면서 이 책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와이프가 당신 지금까지 책 본 것 중에 그렇게 힘들게 처음 봤다고 그래요. 사실 굉장히 힘들게 읽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 소설의 재미보다는 재미 이런 걸 떠나서요. 제가 우선 의무감을 가지고 봤고 가면서 한 장 읽어가면서 내 삶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거하고. 그래서 읽다가 또 몇 장 남겨놓고 또 보고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와서 한 며칠 걸려서 봤어요.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소설가가 있는데 상당히 알려진 분입니다.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소설이 모릅니까? 그랬더니 야 소설을 쓰려면은 마음이 악하든지 아주 악질적으로 해야 된다 쓴다. 그래서 나 같은 놈 못 쓴다 그래요. 저는 수필을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설을 쓰려면은 계속 무슨 깡패도 만들고 천사 지옥 만들어가지고 한 놈 죽이고 살리고 계속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지 않으면 못 쓴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김 작가님은 처음에 읽어나가면서 계속 느끼는 게 아주 따뜻하고 우리 그냥 이렇게
잠깐 언덕을 이렇게 걸어가는 기분이에요. 그것도 생활 속에서 느끼는 거. 여기 지금 뭐 이 글이 주인공이 미아죠. 미아고 그 다음에 그 누나가 위에 언니가 선아. 그 다음에 제일 똑똑한 언니가 진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아의 남편이 동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아의 어머니, 이모.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설은 여자 천국입니다. 여자 얘기를 쭉 써요. 보니까 남자는 완전히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여성적이에요. 따뜻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굉장히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6.25를 지나고 저는 6.25를 본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6.25 지나고 나서 계속 경험했던 한국 사회 그런 거하고 너무너무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가령 그 아버지란 사람이 아주 6.25가 나자마자 어떤 공장에 과장이 있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피난을 못 가가지고 북한 병사들 공장을 보러 갔다가 북한 병사들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강제 노동하다가 애들 자기 가족들 밥 좀 주려고 밀가루 좀 가져왔는데 그게 이제 남한 군대가 와서 빨갱이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남한에 애국 청년단 사람들이 데려다가 그냥 빨갱이라 해갖고 죽을 맛이 때리고 또 감옥에 빨갱이로 들어가고 그때 한국 이란에는 아마 3살 정도 됐죠. 3살, 4살 되고 이 소설을 쓴 미아는 한 19, 12살 정도 된 걸로 지켜갑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언니가 선아가 16, 그 다음에 진아 언니는 이제 좀 머리가 안 돼. 청소년들 아무도 모르는 거야. 공산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동네에서 빨갱이 집안이 돼버리고 또 북한 애들이 다시 또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제 북한군의 동조자가 되고 또 저거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한국이라는 김일성 장군 막 부르고 다녀요. 김일성 장군. 사실 아무도 이념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념이 와서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거기에 나오는 공산주의가 뭘고 아는 사람은 동훈이라고 이 유일한 남자로서 진아의 남편이 동훈이밖에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모스크바 대학이거든요. 남북전쟁에 지금 한국이 한 250만 죽었죠. 근데 1000만 정도 가족이 다 인구로 됐습니다. 노바리는 벌써 시대 날짜가 바뀌면은 북한이 내려오고 남한이 그게 지금 이제 우리 지난 60년 동안 이데올로기거든요. 이념이거든요. 근데 제가 작가한테 굉장히 공감한 게 이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이데올로기, 이념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 곱하기 안 됩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선아라는 인물이 제가 여기 안 읽어본 분들이 있으니까 책 팔아먹으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재밌으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 나오는 비아라는 얘는 국민학교 다니다가 자기 엄마가 학교를 안 보니 돈도 못 보내니까 이제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옛날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고아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대는 아니지만 더 의대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 진아 누나가 북한에 간 누나를 그리워서 물색을 하다가 북한에 이제 가잖아요. 그때 북한 공항에서 나오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아가 진아는 6 동안 온 라이프가 한순간으로 와요. 공항에 탁 내리자마자
선아, 누나를 보니까 다 입어도 선아만 만나거든요. 근데 선아는 와가지고 야, 이건 김일성 우리 아버지 수령께서 특별히 말해주는 거다. 근데 사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한 걸 가지고 진실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래서 나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 선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36년 동안 똑같이 진아가 그리워하는 똑같은 가족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만날 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김일성, 김정일이 다 없을 때는 둘이 만나서는 그늘을 부르거든요.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산주의가 생기고 나서 소련에 10년 안에 교회가 다 없어졌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가 생겨서 교회만 없어지는 거지 인간 속에 있는 인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37년간 양쪽에 나눠져 있어도 그 사람의 가장 밑바탕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인간에는 저는 영원히 없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김 작가님이 그걸 보통 이런 소설들은 계속 보면 이념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김 작가님은 계속 그걸 아주 평범한 얘기로 일상 얘기로 계속 엮어가더라고요. 좀 지루할 때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거 하나 제가 이 작품부터 느끼는 것은 레닌이 소련을 평상화시킬 때 사실은 가족제도를 없애보려고 했습니다. 부인의 소유권. 그게 모든 그게 근본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 기밥이었습니다. 레닌이. 와, 이게 가족을 없애버리면 전부 나가 파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가 사는데 야, 나 혼자 죽으면 끝나면 레닌한테 가서 그냥 폭탄도 없이 총집해볼 수 있는 거 말이야. 그래서 레닌이 가족제도를 사실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제도라는 건 김일성이가 김정일이한테 주고 김정일이가 그 밑에 손자한테 준 거야.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족들을 모든 것 같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이병철 씨가 죽을 때 나는 이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이병철 씨가 그 인재하는 사람한테 재산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다 자식들한테 줬습니다. 그거나 김일성이나 밑에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의 사랑, 그건 어떠한 이점이 와도 우리가 파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실망한 것은 실망인가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동이라는 사람이 김일성의 비서입니다. 개인 비서인데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의 비서가 됐습니다. 근데 진아라는 인텔리전트이다. 근데 진아는 자기 아들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아들이 모스크바에 갔다고 북한 핵 개발하는 하는데 아주 천재 과학자인데 우라늄이라든가 이런 걸 방출돼가지고 식물인간으로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김정일한테 편지를 쓴다. 그게 김정일이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김정일 그 파디 아주 공개체행을 당할 때 동훈이가 자기 남편이 총을 쏴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책을 덮었어요. 야, 이거 뭐 너무하지 않는가. 이 작가가 지금까지는 아주 순진한 어머니 또 내 누나처럼 이렇게 계속 일기를 쏘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소설가로 바뀌었구나. 김 작가도 역시 소설가로 한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변할 수 있나? 근데 사실 우리가 또 깜짝 놀라요. 책보다 안 읽는다. 그게 사실 진실했습니다. 그 마무리를 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진달래꽃, 이런 걸로 꽃대걸로 바꿔서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극복할 수는 없었을까?
저 그렇게 바랬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을 때 이건 제가 굉장히 깊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숨겨진 탈출구인가. 이제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죽음은 어둠이 아닐지 모른다. 오히려 아늑한 평화일지도 모른다. 아플 필요도 슬플 필요도 외로울 필요도 없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꽃잎처럼 안타까우리만치 아름다울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녀는 떠났다. 이게 신화에 대한 마지막 이 탈출구였을까? 제가 이 책 읽으면서 이거 굉장히 처음에 굉장히 깊게 생각했습니다. 이 작가가 어디서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좀 섭섭했어요. 좀 권성징악적으로 한국 사람 권성징악 좋아하니까 뭐 김정일이 목도 좀 날아가고 이거 근데 그게 아니고 동훈이가 김정일이 목 제가 총 쏘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죽음을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사랑할 때도 죽도록 사랑한다든지 아름다운 경치를 보더라도 정말 죽음한지 아름답다든지 먹을 때도 죽여준다든지 가장 아름다울 때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는 삶의 다른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산 사람은 죽음도 굉장히 아름답고 살아갈 때 추잡하게 산 사람은 죽음도 추잡하고 두렵거든요. 진아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 동훈이가 또 자기 와이프가 북한 사람들 이 보위대에서 북한 자기 총으로 죽이는 게 잔인할까 아니면은 아름다운 죽음 삶일까 하는 것을 저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작가님의 깊이 있다. 상당히 굉장히 깊은 고뇌를 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글은 남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내가 썼는데 나는 이렇게 의도를 했는데 너 그렇게 안 한다고 욕하면은 그렇잖아요. 선물 줬는데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던져버릴 수도 있고 아무도 안 하죠. 그건 내 자유입니다. 작품에 대한. 근데 어떤 작가들은 자기 글을 평하면 그냥 성질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난 이해를 못합니다. 작품은 내게 아닙니다. 사실은 새로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이 작가가 의도한 건 정반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글이 저는 한국의 이념 문제 이런 게 지금 한 60년 동안 계속 진보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항상 남북 문제 얘기하는 사람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분들한테 당신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인간성밖에 없다. 우리 그 인간성으로 돌아가자. 김정일이도 우리하고 똑같은 인정이다. 김일성도 똑같은 그 바탕에는 왜 자기 아들한테 권력 준다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병철이가 자기 아들들한테 돈 주려는 거, 정주영이가 재산 주려는 거 똑같아요. 우리랑 뭐라 시대표는 가장 바탕은 우리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 이런 김 작가님 같은 작가 접근 방법이 이런 우리 여자들 마음뿐 아니라 정치인들, 학자들, 종교인들 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남북 문제가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이 기대 책에 대한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드라마 저는 자주 봅니다만 드라마는 이렇게 막 죽이고 살리고 그냥 바뀌고 이러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당신들 그렇게 지나본다? 아니 좋은 말 쓰면 하나도 시청률이 팍 떨어진대. 그러니까 이런 우리 소설들이 솔직히 말해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인가 아닌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톨스토이가 지금 책명은 됐을 때는 죽어도 안 됩니다. 몇백 권도 못 팝니다. 그렇지만 그 톨스토이가 뿌려놓은 씨앗은 우리 역사를 계속 움직여 나가고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변화시킬 겁니다. 김 작가님이 쓰고 있는 그 아주 인간에 대한 호소, 인간성 이런 것들은 책의 부수와 관계없이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독특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다음에 본교에 담당하고 계시는 김영봉 목사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설 수 없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한 2달 전에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른 분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목사로서 블레싱 하라는 뜻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제 생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손주가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데 앉아서 눈이 감고 그걸 듣고 있는데 막 영화가 제 머릿속에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평화로운 자리에서 책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손주가 축하하고 연주하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조금 나오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흑백 다큐멘터리로 6.25 터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프롤로그에 나와 있는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뭐 그렇게 제가 감독이라면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손주가 여기서 연주하는 모습을 찍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성애 작가님의 얼굴을 감회에 젖은 모습을 그리고 이 모습 찍고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이 갑자기 전쟁으로 확 깨지면서 한국 전쟁이 시작된 거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미아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스토리를 갈 수 있는 좀 히트하겠죠? 그렇게 하면 예. 저에게 투자를 하시면 제가 영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전후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 때 이야기들을 읽고 아까 전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내 얘기로 읽을 수는 없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 미국 생활과 미국에서의 거쳐간 그런 일들을 읽으면서는 또 저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 저는 그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혹은 영화도 그렇고 그런 것을 이렇게 읽고 혹은 보고 경험할 때마다 왜 우리 인간은 스토리를 좋아할까? 그 뻔한 얘기고 또 어떤 분들은 스토리를 다 하는데도 또 레미제라블 같은 거 요즘 뮤지컬로 나왔는데 그 스토리 다 하는 어릴 때부터 다 아는 건데 그걸 뮤지컬로 보고 영화로 보고 또 저는 옛날에 그 동화처럼 짧게 된 것만 읽었기 때문에 지금 5권으로 나와 있는 그 완역판을 읽고 있는데 왜 아는 얘기를 또 읽고 할까 이제 그런 질문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뚜렷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이야기가 있고요. 아무리 원시 시대로 가면 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시대에서든 그 스토리텔러들은 존경을 받고요. 또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사피엔스라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호모 네런스, 인간은 스토리,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래서 호모 네런스라고 하는 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과 맞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 좋은 스토리는 그걸 읽으면서 혹은 그걸 보면서 한편에서는 내 이야기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그게 좋은 스토리텔러라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힐링, 요즘 뭐 한국에서 힐링이 대세인데 그런 힐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 사랑을 받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이번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를 겨냥하라 하는 그런 베스트셀러를 내셔서 많은 한국 청년들에게 혹은 성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는데요. 그것이 좋은 역할도 하고 또 부정적인 역할도 했겠지요. 너무 지나치게 성취지향적인 그런 한국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도 주었을 거고 또 많은 사람 젊은이들의 앞길을 열어 주었을 텐데 이제 그런 성취지향의 그런 사람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인도자가 아니라 이제는 스토리텔러로서 힐링을 하는 그런 일로 접어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블레싱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제 이 시작한 일을 통해서 좋은 스토리텔러가 돼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힐링 미니스트리를 앞으로 잘 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추위를 타거든요. 그래서 에어컨이 너무 돼 있어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해경 해주신 분은 제가 한 번도 뵌 적도 없는데 이렇게 와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 갔더니 제 동기들이요. 저기 자식 자랑하고 싶으면 5만 원 내라. 또 남편 흉 보고 싶으면 10만 원 내라. 그리고 손자 자랑하고 싶으면 그건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 오니까는 내가 이거 쫓겨나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탁드려서. 그리고 Brian, thank you very much. So, and Ben and Kate, thank you, appreciate it. And we arrange my daughter-in-law. She's the greatest. So, thank you so much. 우리 남편이 그래 내가 좀 뺐는데 이야기 시작을 남편으로 시작할 것 같아서 그거는 내가 했습니다. 교수님, 이 노인 환자가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제 남편 오피스로 들어서면서 웨스턴가 툴툴 됐습니다. 엄청 고집센 엑스마린이세요. 남편이 차트를 봤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해병대 출신이군. 알겠네. 내가 이야기해보도록 하지. 말하면 남편이 환자의 방으로 갔습니다. 엑스마린은 아직껏 씩씩거리며 불평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미트 씨. 제가 닥터충입니다. 한국 참전용사시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당신을 살려드릴 차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소리에 슈니티 씨의 눈썹이 굴틀대면서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10살 때 루디오가 났습니다. 잘 안 들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가고? 예. 제가 10살 때 6.25가 났습니다. 그때 당신 같은 분들이 태평양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당신 그럼 한국 와서 지금 여기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아서 이제는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80 정도로 되어 보이는 슈니트 씨가 잠시 입을 다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소. 하는 대로 하겠소. 남편은 진료를 마치고 이만하면 당신 앞으로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했습니다. 슈미트 씨는 남편 기세 달린 이제 자기 양복 기세 달린 핀을 뽑느라고 두툼하고 줄지 손으로 열심히 애를 써서 그 핀을 떼어서 남편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해병대 핀이요. 당신이 가지시오. 아닙니다, 슈미트 씨. 그건 당신 겁니다. 당신이 피 흘리고 땀 흘려서 얻은 핀입니다. 그걸 주시다니요. 천만에요. 그랬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는 것이니 받으세요. 슈미트 씨가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아 언젠가는 기념되는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달고 나온 이 핀이 바로 그 슈미트 씨가 준 그 핀입니다. 거기 들여다보면 이게 작지만 여기에 코리안 워 베테랑 1950 through 53 그렇게 쓰여 있고 그 속에는 조그맣게 동그랗게 전쟁의 그 추위 속에 행군하고 있는 군인의 병사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슈미트 씨는 네가더 장군을 따라서 인천에 상륙해가지고 압록강까지 갔다가 그 겨울에 후퇴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또 전선으로 일선으로 나가 싸운 해병입니다. 저는 2차 대전의 막바지 1944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1년 후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으니까 제 부모한테는 참 어려울 때 태어난 셈입니다. 원자탄이 떨어지는 때입니다. 동경서 유학하고 계시던 아버지는 전쟁이 막바지가 되어가니까 고향인 평안남도 평양서 그렇게 멀지 않은 대동군의 송산리로 갔습니다. 송산이라고 해야 사실은 좀 큰 언덕 정도입니다. 우리 집 뒷산이 바로 그 송산이고 그 뒷산에 올라가서 뒤에 아더사이드 반대쪽은 바로 만경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동네 유지군의 후원을 받아 중학교를 하고 있었지만 공산당이 이미 북한을 장악했던 때여서 신상의 위협을 느끼고 저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둔 채 월남했습니다. 제가 5살 6살 때 삼촌들이 저를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 저기가 바로 만경대다. 김일성이가 저기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김일성이 누군지 만경대가 뭔지는 몰랐지만 거기가 아름다웠던 기억은 아직도 있습니다. 평양시를 타고 흐르는 대도강물이 만경대 앞에 와서는 넓어집니다. 그 넓은 강 속에 섬이 2개가 있는데 그 두 섬 중에 하나에서 저희 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한테로 시집 왔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겨울 북을 회장 에릭 슈미트가 북한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지도상 우리 구글 맵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가볼 수 있는데 북한만은 가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글 맵에 북한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펴놓고 그 지도를 찾아가지고 만경대를 찾아서 내가 살았던 그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갔던 기억이 있는 칠골교회가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칠골교회가 여기 있을 수가 있나 싶어서 내가 그 이야기를 신문에 이제 제 칼럼에 썼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그 칠골교회 오늘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칠골교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나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평양에 두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칠골교회고 또 하나는 봉수교회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의미에서 교회 두 곳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은 주로 외국인이고 북한 주민은 당의 허가를 받아야만 나올 수 있습니다. 먼 교회는 전쟁 때 부서져 없어지고 지금 교회는 그 후에 다시 지은 겁니다. 제게 사진을 보내주신 분은 북한에 의료 선교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혹 칠골교에 대해서 아세요?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에 대해서 아세요? 또 김일성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거 아세요? 그 김일성의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가 그 칠골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교회를 아직까지도 두고 갔습니다. 김일성의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가 어머니도 그렇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독실한 신자시면 자기 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그런 어머니는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데 김일성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공산당의 수령이 됐다는 것이 역사적 아이러니 아닐까요? 하여튼 저는 제 또래 친구들이 없어서 그렇지 할머니 삼촌들 틈에서 애완용 강아지처럼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 부모를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싶으면 어머니 사진을 꺼내서 봤습니다. 거기는 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신교육을 받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 농사하시는 분들 하면 달리 고대를 하시고 안경을 끼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아, 나도 이제 엄마 아버지 만나게 되면 바로 천국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이한테는 자기 부모가 같이 있다는 거 외에 더 좋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삼촌들하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아, 나는 만나면 이제 천국이 따로 없겠구나 하고 있었어요. 1950년 전쟁이 나고 남북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내가 더 장군이 아니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때 전선이 압록강까지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첫 기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일사후퇴 때문에 부산으로 피난가서 거기서 제가 어머니하고 동생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동생들을 만나니까 제가 동생이
셋이나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부산 피난 시절 어머니가 아기를 하나 더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7살인데 동생이 4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몸이 참 약하셨어요. 거기다가 산후조리가 있겠어요. 먹을 게 있겠어요. 입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워 계시는데 아기는 낳고 제 동생이 1월 7일생이에요. 그 추운 겨울에 아기 기저귀를 누가 빨아요? 할 수 없이 어머니한테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저귀를 빨아야 했는데 내가 너무 어리니까 우물물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냇물에 가서 빨아야 했는데 추우니까 냇가에 얼음이 얼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냇가에 가서 기저귀 빨으라고 손발이 동상이 걸려가지고 참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피난 생활이 어떤 거라는 건 설명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나는 7살, 8살짜리 어린애를 보면 저 등에 애기가 아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애가 기저귀를 빨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새는 상상도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유치원이라는 건 있는 줄 몰랐어요. 1학년은 가본 적이 없어요. 2학년은 몇 번 가봤어요. 3학년에 가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래도 4학년으로 올려는 주셨는데 성적표 보니까 결석했던 날하고 출석했던 날 수가 비슷해요. 그리고 출석했던 날도 지각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아침에 기저귀 빨아놀고 설거지 해놓고 뛰어서 학교 가면 항상 지각인 거예요. 또 어머니가 일찍 와서 도와라 하면은 집에 가서 또 도와야 되잖아요. 전쟁 때인데 그 정도 고생하는 사람 어디냐. 죽은 가족도 없는 게 그래도 어디냐. 그야말로 다행이지. 감사해야지. 사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세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는 또 우리 부모 세대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어머니를 생각해보면 일제 때 살았고 6.25 때 지금 애가 5인 거예요. 7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갓난아기까지 5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엄마 계산을 해보니까 나이가 32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머니 이빨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때.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자면 그 스트레스가 오죽했겠어요. 하지만 나는 어머니만 만나면 천국일 거라 생각하고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4년이라는 긴 세월을 손꼽아 기다렸던 저로서는 얼마나 그게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런 것들이 7살이었던 나만이 안고 살아야 했던 소위 전쟁 때문에 생기는 우리 그 콜레터럴 데미지라는 말 하죠. 바로 그 콜레터럴 데미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 전쟁을 따라오는 부산물. 그거에 이제 다 끼어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살았던 집이 교회 옆에 있는 초라한 단칸방짜리였어요. 교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지나던 미군들이 내 애기 업고 있는 내 사진을 자꾸만 찍는 거예요. 나는 생각에 내가 얼마나 예쁘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사진을 찍을까 싶어서 어린 애기를 자랑하면서 이제 사진 찍으라고 이제 그러고서는 사진 찍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저를 여러 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초콜릿도 먹을 거 사탕 이런 것도 갖다 주지만 또 인형도 갖다 주고 장난감도 갖다 주고 해요. 그러면 근데 그 부인이 꼭 그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다른 동생들 많고 그런데도. 그래서 내가 와 그게 얼마나 황홀한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를 지금 아이 취급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사진 찍어주는 것도 다 감사했고요. 그런데 이 군인이 가고 나면 어떻게 해요? 사진이고 먹을 거고 다 동생들한테 줘야죠. 제가 맞으니까. 그게 또 참 억울했어요. 하지만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랬죠. 그런데 한번 이 군인이 왔을 때 제 등에 아기가 없었던 적이, 아기를 업고 있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인이 저를 갖다가 번쩍 안아서 자기 등에 업어준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나는 지금 피난 내려와서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사는 셈이에요. 애어른으로 사는 셈이에요. 이 군인이 나를 어른 취급해줬다는, 아이 취급을 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의 그 카키색 장등이 아직까지도 내 촉감에 남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얼마나 저한테 그걸 인상을 남겼을지. 그리고 또 하나, 그 기분, 내가 그때 느꼈던 기분, 그거는 내가 누구한테 주지 않아도 돼요. 내 동생들한테 줄 필요 없어요. 나만의 것이었어요. 그게 또 저는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는 그 군인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투어가 끝나고 돌아갔겠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군인이 그의 등을 알지 못하는 가여운 어린애에게 내준 것이 바로 사랑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루가 참 힘든 때였어요. 1월에 태어난 통정이기 때문에 기저귀 빠느라고 손발이 얼어서 아니면 잠을 못 자고 아파서 울고 있을 때예요. 동상 때문에 말이죠. 그때 내가 얼마나 추웠든지, 그때 얼마나 겁이 났든지 지금까지도 저는 추운 거를 견디지 못해요. 추위에 대한 포비아가 있어요. 아직까지. 하지만 그런데 이 군인의 사랑이 저한테는 희망을 주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배우면 미국 갈 거다. 그래서 미국 가서 이 군인을 만나 고맙다고 그럴 거다. 나는 그런 꿈을 하나 안고 살게 됐어요. 혹 그리 된다면 그거 천국 아닐까요? 그가 걱정하면서 업어줬을 거예요. 저를. 그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서 있는 걸 본다면 그 사람 참 가슴 뿌듯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아, 내가 참 잘했구나. 쟤한테 그런 어텐션을 주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를 바래요. 아마 잘해야 그 군인이 20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참 훌륭한 젊은이였어요. 하지만 그 군인 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해병대 있죠? 미스 슈미트 씨. 그분도 한국 출전에서 들어오자마자 자기가 돌보았던 두 고아를 미국에 데려오고 열심히 찾았다고 이름이 저한테 이름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손동신하고 김영이래요. 한국 정부에 여러 번 부탁을 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이 아마 살아남지 못하고 죽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사는 동네에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6.25 종전 30년이 됐다고 이제 그 뭐죠 광고판이 아니라 이제 설명판들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1950년에서 53년 그 3년 사이에 그 3년간의 한국 전쟁 동안 572만 명의 부인들이 참전을 했어요. 그중 33,651명이 전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많은 군인들 중에는
저를 업어주었던 그 부인도 있을 거고 그 미스터 슈미트 같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어요. 4학년부터는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고 서울로 다시 환도하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 다니는 내내 저한테는 숨겨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배워 미국 갈 거야. 미국 가면 군인을 찾아 고맙다는 인사를 할 거야. 어찌 보면 소원이고 어찌 보면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희망은 바로 사랑의 열매라고 말입니다. 사랑 없이는 희망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의 주인공 리아 역시 6.25 때 가지가지 고생을 겪습니다. 여자이지만 구두 닦기도 하고 심지어 소매치기 하는 일까지 가담합니다. 그래도 교육만 받으면 이 구름통에서 언젠가는 헤어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그 당시 우리들한테는 다른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영문과를 택하게 된 것도 미국 유학을 하게 된 것도 일종의 필연입니다. 유학 시절 한국전쟁에 참전했다는 부인만 만나면 제가 물었어요. 당신 혹시 1951년, 53년 그때 부산에 출근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고 말입니다. 아직껏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장 어렸던 부인이 올해로 80세가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하지도 못한 채 말입니다. 그분들 덕에 제가 오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실은 그들이 오늘 내가 누리는 자유의 값을 치러준 셈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힘들어하는 저를 붙들어주기 위한 신의 은총이고 섭리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께서 불쌍한 절 위에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군복 입고 응하시는 천사를 보내주셨던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어떻게 그 많고도 많은 불쌍한 어린이들 중에 우리 그때 길에 나서기만 하면 길리 쪼꼬레 다는 아이들로 꽉 찼고 조합원에 가면 불쌍한 애들 꽉 찼는데 어떻게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어텐션을 주었겠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저를 업어서 그의 등에 올려주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신의 섭리, 사랑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아니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받은 사랑의 빛도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꿈을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머리 회전 속도가 좀 느린 편입니다. 공부도 뛰어나게 잘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상상력도 별로 없습니다. 예순 떠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아까 저희 아들이 말한 것처럼 저는 열심히 트라이하는 거 외에는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단지 누가 들려준 이야기, 내가 겪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그냥 써서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것뿐이지 내가 무슨 이렇게 상상력으로 꾸며낸 이야기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 주변의 이야기에서 이제 추린 것들입니다. 소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느냐가 소설가의 첫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런 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한 가지 해야겠다 하면 들러붙은 그 온고집 때문에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 고집 하나 가지고 제가 해보는 겁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우리 고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혜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봤자 머리 좋은 놈 못 따라간다. 또 아무리 머리 좋아봤자 운 좋은 놈은 못 따라가더라.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죽어라 열심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열심히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차피 한번 살고 가는 인생인데 어디 한번 들러붙어 해보자. 그런 어처구니없는 생각 하나 가지고 소설 쓰기를 해본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는 60이 넘으면 무료로 주립대학을 다닐 수 있습니다. 수능시험도 필요 없고 SAT 성적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소설 쓰는 클래스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클래스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선생님하고 같이 내가 쓴 글을 보여 읽고 그리고 서로 크리틱합니다. 근데 미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참 착한 것 같아요. 제가 쓴 글에 대해서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또 그때 영어 교육이 얼마나 훌륭했어요, 한국이. 그런데도 이 미국 학생들이 쓰면은 잘 썼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제가 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 쓰는 줄 알고 열심히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내 엉덩이하고 의자가 들러붙은 채 4년간을 보내고 나서 나온 책이 The Way Out입니다. 어쩌면 내가 내 손이나 머리가 썼다 그러기보다는 내 엉덩이가 썼다 그러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동안 미안하게 4년 동안 우리 남편 제가 밥한 끼 제대로 못해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소설을 쓸 때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 타겟 대상을 항상 목에 두고 쓰라 그랬습니다. 저는 저를 업어주었던 그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부인 외에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었던 타겟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식 또 손자 손녀들이었습니다. 얘네들은 6.25를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세요? 한글 책을 잘 읽습니까? 6.25나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 귀 기울여 듣던가요? 에이 엄마 그 소리 100번도 더 들었다 하며 슬슬 피하지는 않던가요? 제 자식은 한글을 잘 읽지 못합니다. 안다 해도 책을 자신들로 읽을 수 있는 한국 2세, 3세는 참 드물 겁니다. 미국 사는 우리 교포가 15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북한이나 김정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남북한으로 갈라지게 되었는지. 남쪽에서는 싸이가 나와서 춤추고 난리인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판치고 도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도 다른 미국인들처럼 북한은 이상한 나라, 김정은은 알 수 없는 위협도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후세들한테 6.25나 우리들이 겪은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 미국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좀 알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서 영어로 쓰게 된 책입니다. 이제는 책으로 되어 있으니 우리 애도 언젠가는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아니면 내일 읽을 것이고, 아, 우리 부모의 세대는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언젠가는 알고 느낄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아무리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튀는 자식들이라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자신을 돌아보고 느끼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시카고에 있었던 그 파티에서 어떤 분이 The Way Out을 10권
또 한글책 숨겨진 탈출구를 10권. 그래서 20권을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책을 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영어책은 우리 아이들, 조카들 또 같이 일하는 직장에서 친구들한테 주고 싶고 또 한글책은 성당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여기서 나오는 돈은 전부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위해 전부 돌아가게 할 겁니다. 제가 다 쓰고 영어로 다 쓰고 난 후에 제 탈구한 것을 평론하시는 명 교수님께 보여드렸더니 이건 한글로도 꼭 써라 한 다음에 부추기는 바람에 급히 번역해서 숨겨진 탈출구가 되어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영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글이 된 거예요. 그 일석이조라고 그러죠. 한글은 여기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영어는 우리 자녀, 손자녀, 코리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미국 친구, 친척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4년간 엉덩이를 의자로 붙이고 있으면서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삶에 대해 조금 더 배우게 되었고 또 창작에 대해서도 좀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4년간 글을 쓴다고 앉아 있었던 것은 제 삶을 되돌아보고 제 삶을 반추해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느낀 것은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의 창작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창작의 일을 하건 순두부집을 하건 소설을 쓰건 그림을 그리건 선생을 하건 어머니 역할을 하건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또 그야말로 전쟁터에 나간 군인으로 살면서도 삶의 의미를 부여해가며 살 수 있다면 또 삶의 의미를 깨닫는 데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창작이고 창작하며 살아가는 과정이었구나 할 것입니다. 저를 업어주었던 그 군인처럼 말입니다. 어린 저에게 등을 내주었던 그 군인,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었던 그의 자세, 저한테는 바로 그게 의미 있는 삶이고 창조적인 삶이라고 느끼게 만든 겁니다.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GPS를 어쩌면 그 군인한테서 찾을 수 있지 않았던가 싶습니다. 이제는 누가 저한테 4년간이라는 기간을 자판기와 마주 앉아 보낸 후 느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혹은 창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무엇이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인가 하는 질문을 좀 더 자주, 좀 더 깊이 있게 물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나도 어렵고 힘든 사람 업어줄 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 수도 없는 전쟁의 콜레터럴 데미지 또 제 발등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만이 안고 살아야 했던 콜레터럴 데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그 콜레터럴 데미지가 콜레터럴 베네핏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별 볼 일 없는 저를 또 그 별 신통치 않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